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 자료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 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상대의 중앙선 침범으로 차가 전복됐어요. 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전 여자친구가 제 몸에 흉터를 냈어요. 아기가 죽을 뻔했어요.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는데요.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며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 대법원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있는 화제의 판결, 오늘은 어떤 판결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변호사님? 네, 뉴스에서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별도의 잠금 장치가 없는 공동현관에 출입한 것과 관련해서 과연 주거 침입죄가 처벌할 수 있는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건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우선 주거침입죄 성립되려면 어떤 요건들이 좀 충족되어야 할까요? 네, 주거 침입에서 주거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으로 먹고 자는 침식의 장소를 의미하며 반드시 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등의 공동주택에서 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까지 포함되고 주로 활동하는 직장이나 학교 등의 공간도 주거에 포함이 됩니다. 침입이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신체의 일부가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몸 전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손이나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만으로도 거주자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면 침입 행위로 판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평소 출입이 허용되었더라도 주거에 침입할 당시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이처럼 주거 침입죄는 생각보다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의 연인 관계 또는 부부 관계가 해소된 사이에서 주거 침입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그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형법 제319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형법 제319조에 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 침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이지만 종종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함께 진행이 되고는 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밝은 낮보다는 어두운 밤을 틈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야간 주거 침입 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려 하거나 아니면 침입하는 과정에서 손에 흉기를 들고 있었다면 가중처벌도 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주거침입이라고 하면 절도나 강도 등 불법 행위를 위해서 좀 문을 따고 들어가거나 창문을 넘는 등의 어떤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떠올리는데요. 그 밖에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행위들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는 행위나 다세대 주택 공용 공간과 테라스로 접근해 집 내부를 엿보는 행위, 혼자 사는 여성의 집 문고리를 당기거나 번호키를 누르는 행위, 집주인이 월세나 관리비 연체를 받기 위해 보조키를 사용해 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 층간소음을 항해하기 위해서 윗집에 들어가는 행위,
길에서 본 이성이 마음에 들어 따라가서 아파트나 원룸 등의 공용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 음식점 영업주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는 행위 등이 모두 주거침입죄로 인정받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생각보다 폭넓게 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거침입 신고를 하기는 했는데 처벌까지는 좀 원치 않을 수 있잖아요, 피해자가. 네. 이 경우에 처벌을 면하기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죠. 다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이런 점들을 참작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건으로 좀 돌아가서 별도의 잠금 장치가 없는 빌라에 어떤 공동 현관에 출입한 것도 과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지, 우리 이제 법적으로는 위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먼저 좀 사실관계부터 좀 살펴봐 주시죠. 네, A씨는 2021년 6월 12일 오후 10시경, 그러니까 밤이죠. 전 여자친구인 B씨가 집안에서 나누는 대화 등을 몰래 녹음하기 위해서 B씨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을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다음 달인 7월 20일 오후 9시경에 역시 밤이죠. 야간입니다. B씨의 집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되었다 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걸어 놓았으며 이틀 후인 7월 22일 오후 10시경엔 현관문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려놓기 위해 주거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 계단이나 복도에 조용히 있다가 나왔을 뿐이고 공동 현관문에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항상 열려 있는 점을 들어서 거주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 라면서 이 같은 행위는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호실 내부에는 안 들어갔는데 게임은 시작되었다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걸어놨다. 전 연인이 남몰래 이런 행위들을 좀 해왔다면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이에 대해서 원심 판결 좀 어땠을까요? 네, 진짜 좀 무섭죠. 그래서 1심은 A씨의 주장을 물리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하지만 2심은 좀 달랐는데요. 네. 건물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경비나 도어락 등의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네. 항소심 재판부는 주차장 CCTV가 설치되어 있기는 했으나 작동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A씨가 출입문 앞까지 왔던 것을 몰랐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해쳐지진 않았다. 침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500만 원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하급심 판단이 좀 서로 엇갈린 상황인데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판결 이유하고 함께 좀 알려주시죠. 네, 대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는데요. 공용 공간의 특수한 성격과 함께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공동현관 등은 거주자의 확장된 주거공간 성격이 강해서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상가나 공공기관과 비교할 때 사생활 및 주거평온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라며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서 해당 다세대 주택이 CCTV나 주차장의 문구를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표시하고 있었고 A씨가 출입한 목적과 이후 행위 등에 비춰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주거 침입으로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었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결과론적으로 1심 판단이 맞았다라는 네. 내용인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다세대 주택에 열려 있는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상가나 공공기관처럼 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도. 근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변호사님? 맞습니다. 네. 그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이나 복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면 위요지에 관련된 곳에 발을 들여놓기만 해도 주거침입죄가 좀 인정될 수 있는 이 판결이 나온 만큼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좀 꼭 유념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저희는 네. 충남 아산에서 덤프를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네. 이제 승용차 한 대가 자기 앞차에 차를 추월을 하려고 네네. 중앙선 실선을 넘으면서 네.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실선을 넘으면서 맞은편에 오던 저희 덤프 트럭이랑 비접촉 사고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덤프 트럭이 그걸 피하면서 네. 도로 오른쪽에 있는 저희 차 기준에서 도로 오른쪽에 있는 수로로 넘어가면서 이제 차가 전도가 된 사건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그 당시에 경찰서에 접수를 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 미접촉된 차량은 중앙선 침범 딱지도 끊지 않고 그리고 경찰서에서 의뢰한 어떤 기관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기관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 차량이 네. 저희 덤프 트럭이 전도된 사건에 대해서 전도된 사건에 해당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도 아니고 모르겠다라는 판단이 나왔어요. 네. 이거는 저희는 지금 이 차량 피해액만 5천만 원 이상의 피해액을 받았는데 네네네. 거기에 이제 넘어가면서 전봇대하고 그 논에 밭에 있던 컨테이너하고 네. 부서지면서 일단 그것만 소송이 들어간 상태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차가 중앙선 침범 딱지를 안 끄는 것도 좀 네. 의아하고 네. 이 차로 인해서 우리가 사고 났다는 원인을 밝힐 수 없다는 것도 좀 의아한 거죠. 그러면 궁금하신 점이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좀 침범해서 넘어온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시기 힘든 과실 비율 같은 게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과실 비율은 아직 안 나왔고요. 예. 근데 상대편의 과실을 좀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궁금하시다 이래서 전화 주신 건가요? 예. 네, 사연 잘 들었는데 옆에서 송혜미 변호사님께서 잘 듣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상담 네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전 송혜미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러면 우리 차나 상대방 차에 지금 블랙박스가 혹시 있었나요? 그게 그 차량이 아니고 추월하던 차량의 앞차. 그러니까 추월 당한 차에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중앙선 침범하는 그런 차의 영상이 잘 찍혔나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들으신 건가요? 사고 관계에 대해서 밝히기가 어렵다라고 결과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대해서는 어느 차량인지 특정은 돼서 어디인지는 연락은 가능하신 상태인가요? 아니요, 일단은 경찰서 수사가 들어간 상태인데 그 차는 특정이 됐고요. 네. 그 사람이 연락처라든지 그런 건 받질 못했어요. 경찰은 갖고 있고 특정은 됐다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했는데 경찰에서도 그렇고 지금 아마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기 어렵다라고 나온 것일까요? 네네. 지금 사실은 명확하게 중앙선을 침범을 했고 그거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물론
피양 의무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굉장히 큰 과실이니까 100대 0이 나오겠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사고가 난 뒤에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과실 비율을 따지는 부분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블랙박스가 있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들으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영상 자체에서 명확하게 중앙선을 넘어온 것이 보인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또 뭘 보게 되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도 이제 주의 의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전방 주시 의무. 그래서 중앙선의 침범 을 우리가 당한 쪽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침범해 오는 차를 봤을 때 피해자가 피해야 된다는 의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에서 뭐 전조등을 번쩍이셨다든지 아니면 경적을 울리셨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속도도 보게 됩니다. 속도가 몇으로 가고 있었는지 50인지 뭐 80인지 그 부분도 다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상대방 그 중앙선 침범 차량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물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일단 그 영상을 우리가 좀 분석을 의뢰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근데 한 군데만이 아니고 두 군데에서 그렇게 답변을 들으셨다고 해서 저희가 영상을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딱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봤을 때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실이 더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10%나 뭐 40% 이렇게 우리 과실이 있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영상을 그래도 확보하고 계신 게 엄청 다행인 일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 또 넘어오는 게 찍혔다고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방송국 관계자분이 메일 주소를 주셨을 때 영상도 보내드렸어요. 네네네. 근데 양쪽으로 일단은 피할 수가 없는 도로고 저희 차 속도가 뭐 70km, 80km 이런 속도도 아니고 오르막에서 막 올라오던 임실은 덤프 트럭이라 속도가 그때 당시에 30km, 40km밖에 되지도 않았고 과속 같은 경우는 저 포터가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차 미접촉 차량이 했는데 급해서 일단 상향등은 켜지는 못했고 크락션도 눌렀고 저희가 일단 피할 수 있는 최대한은 피했는데 그게 이제 도로 옆이 흙길이다 보니 그 덤프 트럭이 흙길을 밟으면서 이제 넘어간 거죠. 흙길이 무너지면서. 근데 이거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도 아니고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쵸. 영상도 있으셔서 영상을 보냈는데 너무 영상에서 보기에 확실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런 답변을 받으셨으면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그쪽에서 뭐 그렇게 답변을 내고 있다면 그냥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적 감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영상을 좀 분석해 주는 물론 우리가 경찰에 국가수해 좀 해달라라고 하면은 좋겠지만 그게 또 그쪽 경찰 판단으로 국가수해 이건 판단할 필요 없이 이거는 인과관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차피 거기서 감정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좀 드시겠지만 사적으로 이제 영상 분석하는 이제 관련한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의 이제 의뢰를 하셔가지고 지금 영상 가지고 계시죠? 보내기만 한 게 아니고 그러면 판단을 받아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의견서 같은 걸 줍니다. 그 감정한 보고서 같은 걸 주는데요. 그 감정 보고서에 지금 우리 상담자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 같은 내용들 있잖아요. 중앙선을 그쪽에서 침범해서 우리가 핸들을 꺾은 걸로 보이고 속도도 그쪽이 과속을 했고 우리는 뭐
킬로미터고 뭐 보통은 시속 얼마인 걸로 보인다 뭐 이런 것까지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블랙박스 감정하면은 그러면은 뭐 그래서 뭐 이 상태면은 몇 초 뒤에는 우리가 피하려고 했어도 부딪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이제 보고서가 왔다면 그거를 또 제출하는 거죠. 경찰이나 이제 분쟁심의위원회 쪽에 제출을 해서 이렇게 나는 감정을 받았다. 다시 판단해 달라. 라고 이제 다시 주장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혀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 오면은 경찰에서도 다시 수사를 하거나 재고를 해볼 수 있거든요. 네. 놓친 게 있다면은 그런 식으로 다시 판단을 받아 보셔서 지금 다행히 영상도 있고, 다행히 또 상대방도 특정이 돼 있어서 또 문제는 이렇게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했다는 것들이 다 나왔지만 또 특정을 못하면은 구상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쪽에다가. 예. 그런데 다행히 특정은 돼서 지금 경찰에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뭐 그냥 말로 다시 봐달라라고 해서는 두 군데서 다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런 업체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상담자님. 네, 좀 어떻게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조금 근데 재산 피해가 한 5천만 원 정도 나고 사실 덤프트럭이 넘어가면 좀 많이 다치셨을 것도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은 다치신 건 없으세요? 예, 의외로 기사님이 좀 크게 다치시지는 않았고요. 네네. 그럼 일단 차량 뭐 병원, 네, 네, 병원비랑 뭐 차량값이랑 하면 네네.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의 피해를 네네네. 봤죠. 보험으로 뭐 해결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 차들은 자차 보험이 없어서 아, 그렇군요. 이걸 저희 다 순수 현금 처리했죠. 아, 그렇군요. 그럼 뭐 결국에는 이제 구상권 청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네네. 제가 이제 변호사님한테 좀 몇 가지 좀 아까 변호사님께서 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가서 뭐 좀 과실비율을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과실비율이 안 나온 것 같고요. 네. 혹시 그 뭐 마디모 같은 건 요즘에 어떨까요, 변호사님? 마디모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안 하나요? 이런 경우에 비접촉 사고 같은 경우에? 지금 비조촉이고 네네. 지금 둘 다 트럭이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영업용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조금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 그럼 이 부분 지금 이제 민사 소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산 피해가 좀 있고 사실상 구상권 청구를 좀 해야 네, 되는 그쵸. 것 같고 그래서 민사 소송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전반적인 민사 소송 해야 되면 어떻게 구상권 청구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먼저 고치신 거죠. 지금 금액이 다 그쵸. 나온 거 보면은 다 이제 네네. 명확하게 수리하신 부분들이 다 나오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영업용 차이다 보니까 영업을 또 하지 못하신 손해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대체 차량을 하셨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손해들을 일단은 계산을 다 해보셔야 되고요. 네. 네네. 그래서 그 계산을 통해서 이제 내가 원래는 저쪽에서 고쳐줘야 되는 비용인데 내가 지금 먼저 고쳤다. 그리고 이 고치게 된 경위가 저 차로 인한 손해다. 라는 것들을 이제 다 증빙을 하셔가지고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시는 건데요. 이제 법원에 네네.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만약에 계속 안 되게 된다면, 예.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판단을 받지 못하고 민사로 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명확하게 저 차가 가해 차량이다. 원래는 가해 차량, 피해 차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 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나오지 않고 민사로 가셔서 다투어야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1톤 트럭 차량이 이제 나에게 사고가 발생하게 만든 원인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적 감정을 진행하신 부분을 또 증거로 제출하시게 되면 아마도 법원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고요. 다시 이제 법원 감정을 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법원에서 다시 이제 이게 진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인과관계가 이게 맞는지라고 판단을 또 받아보실 수 있죠. 네. 네, 상담자님. 그 변호사님이 총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셔서 좀 해결이 좀 될 것 같기는 한데 우선은 네네.
저희가 직접 손해 말고 이제 영업 손해, 아까 휴업 손해 혹은 대차하는 대차 비용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포함이 돼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네. 결국에는 과실 비율에 대한 좀 분쟁이 있고 실제로는 누가 블랙박스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적인 감정, 그러니까는 우리가 감정을 고용을 해서 어쨌든 감정을 한번 해보자 그런 부분이고 나중에 이제 감정 비용도 구상권 청구에 어쨌든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네. 변호사님.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만약에 지금 5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편한테 이제 청구를 하게 될 텐데 법원에 가게 되면 결국에는 법원에서도 상대편은 좀 반발을 할 테니까 법원에서도 감정을 하지 않겠냐, 중립적인 위치에서 그런 얘기거든요. 상담자님, 네네. 그런 부분 좀 이해하셨죠? 네네. 네. 그래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하나 더 질문 받고요. 만약에 없으시면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그럼 질문 네네네. 드릴게요. 네네. 지금 저희 차가 전도가 되면서 전봇대랑 컨테이너를 무너뜨리고 네. 이제 그게 지금 대물적인 거는 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아, 소송이 어디서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저희 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고요. 아, 저희 보험사에서 네네, 저희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로 아, 지금 대물 소송이 진행이 들어갔고, 이거는 구상권 소송이네요. 네, 네. 차값은 저희가 자차가 없다 보니까 예, 예,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대물 소송이 승소를 하게 되면 예. 그 저희 차량가액에 대한 부분도 소송을 예. 걸 수 있는지가 아니 네. 자동적으로 청구가 되는 건지 따로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좀 궁금해요. 네, 변호사님 답변. 네, 일단은 이 소송에서 어느 정도 과실 비율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제 판결문에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1톤 트럭 보험사가 뭐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출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네. 그거를 가지고 저희는 좀 더 우리가 처음에 이제 과실 비율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재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대방이 만약에 요 대물은 보험사들끼리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나는 이 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한다면 이제 별도의 소송을 하실 수밖에는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비율이 나왔고 어차피 우리가 별도의 소송을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이제 똑같은 비율이 거의 적용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비율에 맞춰서 합의금 내지는 뭐 이런 비용들을 좀 지급을 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만약 그쪽에서 막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면은 이제 요 소송 대물 소송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는 없고요. 거기서 같이 부차적으로 붙여서 받는 건 아니고요. 네, 따로 이제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담자님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험사가 어쨌든 지금 전봇대나 이런 어떤 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소송이 보험사들끼리 서로 지금 붙었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서 사실 과실 비율이 나오면 저희한테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보험사끼리 조정하거나 화해하고 끝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실 비율 부분이 만약에 정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 어차피 저희 쪽에서 상대편한테 5천만 원의 어쨌든 대물배상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또 그 전 소송이 영향을 주긴 하지만 명확하게 또 이렇게 뭐 그 비율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다 별개의 어떤 그 판결의 어떤 효력을 갖기 때문에 다 그 부분에서 좀 더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좀 주장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변호사님께서. 네네. 그래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양한 방안들 좀 제시해 주셨는데 상담자께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부분 있다면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생각보다 이제 중앙섬을 침범 당한 사고 같은 경우에도 과실 비율이 다양하게 나온 판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케이스별로 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사적 감정을 먼저 받아보셔서 객관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적으로 감정을 맡겼을 때도 이게 소송을 할 정도로 우리한테 좀 실익이 있는지 부분을 판단을 하셔서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 감정을 좀 받아보는 쪽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철없는 15살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어느 날 딸이 갑자기 가출을 해서 수소문 끝에 딸이 있는 곳을 알게 돼 찾아가 봤는데 글쎄 무슨 기획사에서 마련해준 작은 숙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 몰래 동의서를 쓰고 인감도장까지 훔쳐서 기획사랑 계약까지 했더군요. 이런 상황에서도 딸은 막무가내였고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화가 난 거는 기획사인지 소속사인지 그곳의 태도였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진짜로 동의한 건지 확인도 안 하고 미성년자랑 계약을 하고 집까지 나오게 했냐고 따졌더니 딸 교육을 잘못 시킨 부모 책임이라며 딸이나 데려가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소속사 대표라는 사람이 막말은 물론 정말이지 기본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납치까지는 아니어도 유괴 정도에는 해당하지 않나요? 이후 아이를 강제로 데려왔는데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어하고 저와 남편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같은 피해자가 더는 없도록 그 소속사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요즘 진짜 아이돌을 꿈꾸는 좀 아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서가 좀 작성이 됐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담인 것 같아요. 우선 아이가 그 부모 몰래 도장을 훔쳐서 작성한 계약서도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일단은 부모 동의 없이 이제 미성년자가 네.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죠. 그래서 네네. 민법상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예, 예.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네. 명시적으로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네. 이제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취소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를 위해서 취소할 수 없다라고 네. 이제 법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사안만으로 취소가 된다 안 된다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더 보려면 예. 이 아이가 속였다라는 그런 문장 하나보다는 예. 실제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지 네. 아닌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속사 대표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속였습니다. 이때 이렇게 해서 계약을 좀 체결을 했다면 해당 계약 자체를 좀 무효로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미성년자가 계약을 네. 미성년자랑 이제 잘못해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속인 쪽에서 네. 손해를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네. 이 민법상 네. 미성년자 보호가 계약의 그 보호보다는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계약 안전 이런 거의 주장보다는 미성년자의 보호가 더 우선시 될 수 있습니다. 기획사 측에서 좀 동의서가 부모님의 동의서죠. 동의서가 임의로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좀 상황이 달라질까요? 한마디로 이제 부모님 거를 그냥 미성년자가 그냥 작성해 왔다 이런 네.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네, 아이가 뭐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해 왔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봤을 때 소속사 사장, 그러니까 어른들 누구나 통상적인 어른들이 볼 정도에도 이제 정교하게 워낙 해서 네, 네. 이제 어른이 작성한 것처럼 보인 것을 제출했는지 아니면은 누가 봐도 이제 애가 썼네, 가짜 동의서네 네. 라고 할 만하게 이제 체결한 것인지를 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누구나 이제 봤을 때 이거 임의로 작성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계약은 취소될 수 있겠죠.
그럼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와 계약을 좀 체결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계약서 자체에도 이제 법정 대리인이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네. 그 자리에 만약에 동석을 하지 못했다면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도 확인하시기도 하고 인감증명서를 받고 인감증명서에 있는 그 인감 도장으로 날인을 받기도 합니다. 간혹 개혁할 때는 좀 미성년자인 자녀 없이 부모님만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 상황이죠. 이런 네. 경우에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계약 진행을 할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자녀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뭐 예. 부모가 이제 부모 명의로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절차들이 더 문제가 되겠죠. 이제 의무를 이행하는 쪽이 아이 당사자이기 예. 때문에 그 아이가 이제 의무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연으로 좀 돌아가서 어찌됐든 부모의 도장을 훔쳐서 몰래 동의서를 좀 작성한 상황이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좀 절도죄 등으로 신고하면 좀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소위 이제 친족 상도례라는 네. 것이 있죠. 그래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해서 네.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보기도 하는데요. 네. 이제 도장 같은 경우에는 도장을 쓰고 가져다 놓는 것이기 때문에 네. 소위 절도죄나 재산범죄가 성립하기는 요소로 인정되지는 않아서 예. 절도죄 자체가 이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속자 측에서 부모의 동의서를 아이에게 임의로 작성을 하게 하고 그것을 좀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문서 위조하고 관련된 책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적용할 여지가 있을까요? 사실은 정황상 이제 의심이 된다는 점만으로 네. 이제 사문서 위조다라고 판단하기는 또 어렵고 네. 이제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에 그 사적 문서에 대해서 그 작성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위조라는 사실을 알고 작성해야 되고 뭐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밝혀내기가 상당히 애매하다고 생각이 네. 들고 아이가 이 부분이 뭐 사장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라고 얘기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더욱더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다. 지금 납치까지는 좀 아니더라도 유괴에는 좀 해당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어, 유괴에 해당될까요?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지금 뭐 몇 살인지 뭐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겠지만 뭐 네. 숙소 생활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유괴라고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내지는 뭐 납치, 뭐 감금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이를 이제 속이거나 뭐 아이의 의사에 반해서 뭐 아이를 부모님과 연락을 못하게 했다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사안에서는 사실은 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이가 네. 좀 원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용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가 원했기 때문에 좀 유괴로 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이게 좀 상담자님께서 좀 구체적인 증거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형사 책임 물으려면 좀 증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소속사 갔더니 이제 딸이나 데려가라라는 말을 했어요. 계약 해지를 안 한 상태에서 딸이나 데려가라. 이 말만으로도 계약 해지가 됐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추후에 어떤 형사고소나 민사 소송을 할 때 어떤 증거들을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될까요? 네, 뭐 대표랑 나눈 카톡이나 뭐 네. 메일이나 문자, 전화 내용 이런 것들 전부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네. 아이가 그 안에서 뭐 찍은 영상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 뭐 전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나 데려가라라는 말을 이코르 계약 해지다라고 바로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관련한 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살짝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부족하다? 네, 네.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요 말만으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해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모두 정리된 것으로 하고 그 다음 행보를 하신다면 이건 법정으로 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해지 합의서를 쓰시거나 하는 네. 것이 가장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카톡이나 메일 같은 증거들 좀 가지고 해지가 됐다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해지 합의서 같은 거를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상담자님께서 좀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자해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불편한 습관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리한 면도칼을 이용해서 제 팔 곳곳에도 상처를 내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마냥 전 여자친구가 좋았기에 그대로 두었지만 헤어지고 나서도 흉터가 없어지지 않고 눈에 크게 띄었는데요. 때문에 저는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거나 팔토시를 착용하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전 여자친구가 어디에 사는지 전화번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전 여자친구를 찾아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소송, 어떤 소송을 할 수 있을지 어떤 항목이 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지금 상해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해요. 네. 상해라는 것은 이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해서 네. 폭행과는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단순 상해의 경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네. 그 외에 뭐 존속이나 특수상해 뭐 이런 네. 경우에는 더 가중해서 처벌하게 되죠.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상해에 해당이 되나요, 여자친구의 행동이? 지금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네. 이제 여자친구 쪽에서 우리가 고소를 했을 경우에 네네네.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네. 동의한 상태에서 서로 자해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사는지 모르는 전 여자친구 합법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일단 뭐 핸드폰 번호라든지 네. 이 여자친구 명의의 핸드폰 번호라든지 네. 주민등록 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네. 이제 고소하게 되면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고소를 하지 않고 이 흉터 부분에 대해서만 나는 뭐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라고 네. 하시면 이제 민사적으로 법원에 청구를 하시게 될 텐데 네. 그 경우에도 이제 주민등록 번호나 뭐 이분 명의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계시다면은 네. 조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민사소송을 먼저 좀 제기를 해서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핸드폰 가입 사실을 좀 체크를 해서 주소를 좀 알아내는 방법, 그 방법을 좀 써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변호사님? 네, 그렇게 한다면 네네. 이제 뭐 경찰서 이송 없이 이제 네네네. 한 수사관이 쭉 담당하게 되니까 네네네. 좀 더 내밀하게 사건을 살펴봐 줄 수 있겠죠. 이송에 좀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려면 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허락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면도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했는데 이런 허락을 했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로 뭐 상해를 하나씩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우리 입장에서는 적반하장일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 여자친구를 말리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해가 있었는데 네. 그 후에 뭐 이제 뭐 여자친구니까 고소하기도 네. 뭐하고 하니까 괜찮아 이러고 넘어간 것인지 네. 뭐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후자 같은 경우라면 또 다퉈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흉터가 남아서 흉터 치료 비용 요구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허락 여부랑 상관없이 네. 이제 보상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사적으로는 이제 형사적인 것은 뭐 경찰에게 이분의 잘못을 처벌해 달라라고 네.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우리의 이제 의사에 반했느냐 안 반했느냐 여부를 더 정확하게 보려고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민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분으로 인해서 일어난 상처가 맞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뭐 직접적인 손해는 보상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해나 남에 대한 손해가 좀 상해가 계속될 경우에 법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네,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라는 네.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된 사람 네. 그리고 그들의 가족 등등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뭐 조건은 있기는 한데요. 이제 여러 네. 가지 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범죄 피해 정도에 따라서도 뭐 지원 여부가 다르기는 한데요. 이제 그런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분이 뭐 이렇게 지금 헤어지지 않아서 계속 자해를 하는 상황에서 나 역시도 그런 위험이 좀 있다. 네. 라고 하면은 또 뭐 법률 구조도 또 받으실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소송을 할 여력이 없다던가 고소를 네. 진행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무료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요. 그 네.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어쨌든 좀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송 변호사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하고 법률 구조 받으실 수 있는 부분까지 안내 드렸으니까 좀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번에도 법률 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다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실까요? 저는 얼마 전 아이를 출산한 후에 산후도우미를 고용하여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도우미 역할이 약간 미숙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잠시 소파에서 쉬고 있었는데 아이가 토하는 소리와 함께 도우미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바로 방으로 뛰어가 보니까 아이가 누운 채로 심하게 구토를 하고 있었는데요. 도우미는 그저 아이의 손발만 주물러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얼굴이 점점 새파래지기 시작했고 저는 아이의 기도가 막힌 것을 인지하고 아이를 옆으로 눕힌 뒤 등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다행히 저의 빠른 대처로 아이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지만 산후도우미는 그저 너무 놀랐다며 가슴을 쓸어내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산후도우미를 돌려보낸 후 산후도우미 업체에도 항의를 했지만 아이가 죽지 않았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는 망언만 내뱉을 뿐입니다. 산후도우미로서 기본적인 교육도 하지 않은 채 산후도우미를 파견한 업체와 제 아이를 죽게 만들 뻔한 산후도우미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사연의 좀 내용에 좀 법적 근거 좀 애매할 것 같은데 근거가 적용된다면 좀 어떤 항목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형사적으로 봤을 때는 네. 제268조에 있는 업무상 네. 과실치상이 네. 적용될 여지가 조금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 형사적인 부분 말고 이게 사실 산후도우미가 지금 어떤 구급 행위까지 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민사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될까요? 뭐 민사적으로 이분이 네. 지금 응급실도 가시고 뭐 이랬다면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해가 발생을 했고 이 네. 부분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느냐 네. 과실에 의한 부분일 텐데요. 그렇다면 네. 고의는 아니고 네. 지금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로 볼 수 네. 있는지 여부를 민사적으로 다투어서 이분의 과실이 맞다라고 네. 한다면 이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기도가 막히거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혔을 때 식도가 막혔을 때 많이 쓰는 법이죠. 하임리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등 쪽에 서서 양 겨드랑이 안쪽으로 시술자의 팔을 넣어서 두 손을 환자의 명치와 배꼽 사이에 넣어서 힘을 줘서 이제 한 번에 딱 기도에 막힌 부분을 빼는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자가 아플 것 같다고 약하게 해서는 안 되고 강하게 이제 한 번에 강하게 밀어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후도우미라고 하셔서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세 미만의 영아 같은 경우에는 하임리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네. 지금 우리 사연자분에게는 산후도우미가 하임리법을 해야 한다는 부분은 좀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았으니 괜찮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발언인 것 같은데 이거 법적으로 좀 문제 없는 발언인가요? 네, 사실 뭐 죽지 않았으니까 괜찮다는 네. 말을 상대방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우리는 고의만 문제를 삼고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법적으로 나는 죽지 않았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네. 하실 수는 없습니다. 파견 업체하고 산후도우미 누가 책임을 좀 져야 될 건지 이 업체들한테 소송 가능할까요? 만약에 소송하면 어떤 좀 절차를 좀 거쳐야 될까요? 산후도우미가 아기 예방접종을 가다가 넘어져서 아이가 다쳤던 사례가 있는데요. 네네네. 이 경우에 이제 관리업체 보험사에게 네. 이제 책임을 물어서 돈을 지급하라라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례를 미루어서 생각을 해보면 산후도우미 그다음에 파견업체 둘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지금 가다가 넘어진 것도 과실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 사연도 아이에게 어떤 상해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네.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해가 발생을 했다. 아이에게 만약에 산후도우미가 뭔가를 먹여서 발생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죽을 뻔했잖아요. 그냥 네. 죽을 뻔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좀 처벌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이제 그 이후에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해가 일어났냐 안 났냐가 좀 네. 중요할 것 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우리 네. 법원 같은 경우에는 죽을 네. 뻔했는데 상해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어떤 피해가 있다라고 아. 보겠는데요. 네네. 이제 죽을 뻔했지만 이게 미숙함 때문에 일어나지는 아무것도 않았다라고 네네. 한다면 예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손해배상을 네. 하라고 하지는 잘 않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